Motor.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제가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거 잘 보려고. 아우 눈부셔. 이게 잘 보면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써 있는데 이번 차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상향등을 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상향등이 있더라도 상향등 켜는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앞에 차 있잖아, 마주오는 차도 있는데 어떻게 상향등을 켜? 차가 많은 곳에선 상향등 킬 일이 없죠. 얘는 항상 상향등을 켜도 18개의 LED가 나눠져 있어서 일부는 꺼지고 일부는 켜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그 앞차 그리고 마주오는 차만 가려지고 나머지 부분에 상향등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마주오는 차들이 있어도 계속 밝은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상향등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LED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이 디자인도 되게 예뻐. 이 사이에 이렇게 날개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여기 반사판의 모양도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했습니다. 르노라는 글씨라든지 신경 많이 썼구만. 이 사람들이 이게 DRL도 겸하는데 DRL이 이런 식으로 DRL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디귿자 모양의 DRL이 요 전세대에도 그랬지만 약간의 김서림이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보통 많은 차들이 그런데 요 안쪽으로 공기가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놔요. 근데 이 램프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LED가 되는 경우는 김이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설계가 조금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쪽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런데 왠지 세련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전에는 그냥 민자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약간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예쁘게 변한 거, 그리고 이곳에 있는 레이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훨씬 더 멋지게 변한 거,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 크게 바꾼 건 아닌데도 전반적인 이미지를 살짝의 터치로 훨씬 더 새롭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요,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느낌이 어떠냐면, 이래도 되나? 이런 말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악플을 남기실 것 같은데 BMW 같아요. 약간 그 느낌 나만 느껴? 나만 느낄 수도 있는데 BMW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 크롬으로 램프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나 요 느낌은 너무 BMW적이잖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는 콤비네이션이잖아요. 말 그대로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을 겸합니다. 어떤 걸 겸하느냐, 여기 깜빡이 있죠? 여기에 후진등도 있습니다. 후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비상등. 후진등 같은 경우는 후진등의 위치가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보입니다. 후진등이 너무 작은 위치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만들면 멀리서 안개를 뚫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보여요.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딱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램프가 작아지면 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 이런 깜빡이, 그리고 비상등도 지금 애니메이션 타입으로 되고 있는데 비상등은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예쁜 멋진 그런 깜빡이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의 최강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멋지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면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램프 자체를 더 얇게 했잖아요. 얇게 할수록 더 날렵한 느낌이 드는데 얇게 하면서 요 밑에를 깜빡이로 이 투명색으로 해 놓으니까 이 램프가 실제로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뚱뚱한데 더 날렵하게 디자인한 거. 페이스리프트를 이런 식으로 해낸다는 게 영리한 그런 디자인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바뀌진 않았거든. 근데 이걸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서 조금 더 옆으로 넓은 것처럼, 조금 더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좀 더 얇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거 정말 똑똑합니다. 뭐 트렁크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타는 이 정도 트렁크가 안 나오거든요. 소나타, K5 이런 차들은 토션빔을 이용한 트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데 소나타는 이 정도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코일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데 코일 스프링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떤 소나타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 안쪽의 고급감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트렁크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소나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한 등급 위의 자동차의 트렁크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소나타에 없잖아요. 요 손잡이,
아, 요거 달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요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걸 왜 안 달아주지? 어쨌든 소나타나 아니면 K5에는 없는 이 손잡이가 SM6N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전 SM6도 이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이걸 넣어도 되느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벤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안에다 이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별물로 요걸 넣고 빼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요즘은 후방 카메라가 거의 뭐 필수적이잖아요. 이걸 옵션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의무로 집어넣어 주면 요런 데다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후방 카메라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에서 또 바뀐 게 있죠. 이 차에는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엔진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엔진이 굉장히 핫한 엔진이네요. 지금 1.8L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1.3 터보도 마찬가지, 1.8L 터보도 마찬가지로 4기통을 쓰고 있어요. 1.3L 터보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정숙성이나 뭐 안정감을 위해서 1.3L를 쓰더라도 4기통을 넣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터보 자동차들은 소나타 터보, 뭐 K5 터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아쉽냐? 그런 차들은 출력이 180마력이야. 출력이 180마력은 좀 아쉽죠. 당연히 아쉽죠. 얘는 225마력입니다. 무려 45마력이 더 높아요. 이 정도 되는 엔진이라면 좀 스포티하게 달려보겠다, 좀 다이나믹하게 달려보겠다라는 게 가능한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이 차는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를 열면, 오, 야, 이게 덮개가 이렇게, 오, 이게 다이얼식으로 썬루프가 열리는구나.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 있고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돌려서 바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다이얼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인테리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 요 램프를 어디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게 할지도 정할 수가 있네요. 요 밑에 여기를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지게 할 거냐, 꺼지게 할 거냐.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네, 이것도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운전하는데 방해된다, 그런 거 저희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다 넣어주세요. 켜고 끄게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회사 분들, 네, 이거 좀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능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여기에 기어 노브네, 아직도 기어 노브를 쓴단 말이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어 노브를 쓴다는 게 단점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버튼식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디테일이 좋아졌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계기판이 디지털 클러스터로 확 바뀌었어요. 이쪽에는 이게 T맵이에요. 사실상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T맵이라는 말을 못해.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T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라이센스 구입을 안 했다, 라이센스를 따로 구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T맵입니다. T맵은 사실 자동차 내장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T맵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최적길, 최소시간, 이거를 그때 트래픽을 확인해서 이 길이 가장 빨라요 하면서 중간에 막히는 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똘똘하게 되어 있고, T맵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 패턴이 엠블럼이 살짝 나올 때가 있어. 살짝 나올 때가 있어서, 아, T맵 맞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왜 이런 디테일이 있죠? 왜 쓸데없이 이런 디테일을 주는 겁니까? 요 위에 프리미에르라고 써 있어요. 프리미에르라고 써 있는 게, 요 디테일은 진짜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아무도 몰랐을걸? 지금 아마 리뷰하신 분 중에 이거 얘기한 분 아무도 안 계신다고 내가 걸 수 있습니다. 끄면, 꺼졌을 때 프리미에르라는 글씨가 반사돼서 똑바로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뒤집혀서 여기서 요 위에 있는 거지. 아, 똘똘하시다. 요게 비춰지고요. 핸드폰에 정확하게 비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사실 좀 더 바라는 게 있으면 요걸 광택을 조금 내서 프리미에르 글씨가 좀 써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말 훌륭한 디테일입니다. 어쨌든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이런 디스플레이, 디지털 장비들, 이런 것,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 실내의 첨단 이미지를 굉장히 북돋아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게 몇 년이 지난 자동차일까 했을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일단 훌륭한 인테리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엇갈릴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아쉽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 저기 있구나. SM6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앞뒤 길이는 괜찮아요. 앞뒤 길이 무릎 공간이든 뭐 이런 것들 괜찮고요. 머리 공간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넉넉하게 괜찮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앉았을 때 뭐 이거보다 더 넓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뭔가 좀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어깨 공간도 살짝 좁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절대치가 좁은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뭐 소나타라든지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이 워낙 크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약간 머리 옆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숄더룸도 이 부분이 깎여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개방감도 유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뭐 이 정도 개방감이라면 나쁘진 않지만 뭐 대단히 좋은 그런 개방감이라고 하긴 조금 더 실내 공간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지금 뒤에 이렇게 에어컨도 줄고 있는데 에어컨도 줄고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벤트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이쪽에 보면 시거잭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거잭만으로 만족 못하죠. 요즘은 USB 꽂는 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니까 아직 시거잭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뭐 전반적으로 뭐 워낙 좋은 차였어요. 워낙 좋은 차여서 더 이상 손에 그렇게 많이 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경쟁 모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얘기고, 지금 경쟁 모델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지금도 경쟁할 수 있는가 라는 건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가변 댐퍼 좋네요. 댐핑 가변 댐퍼 있구나 이 차가. 와, 세상에 무슨 레이스카 타는 느낌이 살짝 드네. 와, 엔진에서 소리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엔진은 아니겠지만 가상 사운드가 이제는 괜찮은데요. 요전 SM6 요전에는 가상 사운드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얘는 지금 가상 사운드가 되게 진짜 같아. 그죠? 뒷자리 승차도 괜찮아졌네. 괜찮아지신 거예요? 와, 이게 중형 세단이라니. 중형 세단으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중형 세단을 갖고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중형 세단으로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가자. 잠깐만. 왜 이렇게 시프트다운 안 해주지? 어제 타보니까 직접 내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지가 쉽게 내리진 않네요. 네. 수동 모드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되게 곤조 있는 나이였구나. 와. 댐퍼 단단해서 너무 좋아.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가자. 164, 167, 170, 173, 176, 179, 182까지 가는군요. 와, 세상에. 와, 182가 간다고? 이게 중형 세단인데 왜 이러지? 컴포트에서 느낌이 확 다르네요. 핸들이 일단 훨씬 가벼워지니까 거기서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그치 이래야지 차가. 이렇게 180도로 막 달라져야지. 가변 댐퍼 없는 차들은 스포츠 모드라고 해놓고 바뀌는 것도 거의 없는데, 그치 이렇게 바뀌어줘야지. 컴포트 모드라고 뭐 출력 자체가 낮아지는 건 없나봐요. DCT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되게 불만인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타보니까 어쨌든 DCT가 그 확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고, 이게 컴포트 모드라고 해서 뭐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컴포트 모드라도 괜찮은데? 보통의 몰라 일반 도로 가봐야지 알아. 이거 갖고는 알 수 없어. 서킷에서 아무리 컴포트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SM6 1.3 터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중형차를 1.3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일단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다른 자동차들,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기아차, 인터페이스 굉장히 좋아졌죠. 그 인터페이스가 다소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이 다이얼 안쪽에 숫자가 나타나게 하는 거, 전에 SM6를 보면서 여기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 나타나서 그때 어찌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이얼에 숫자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기 원래 숫자 안 나타났었고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 버튼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숫자를 자체를 누르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켜고 끄는 거, 아니면 이쪽에 싱크 버튼도 별도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싱크 버튼을 눌러서 거기를 이렇게 켜고 끄는 거, 이런 것들 어떤 심플함을 추구하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시승 코스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왜냐면 차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뭔가 차에 좀 안 좋은 거동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약간 힘겨운 그런 소리를 내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승 코스는 어지간하면 언덕을 안 가는데 1.3L 엔진을 갖고서 이런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네가 평소에 타던 차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좋을걸,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출력도 소나타는 150마력대인데 이 차는 160마력을 내고 있으니까 출력에서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8L였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1.3L로도 결코 아쉽진 않네요. 요런 거는 좀 아쉽군요. 엔진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RPM이 높아지면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가 안 날 순 없잖아요. 그 소리가 4기통이어서 3기통 엔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3기통 엔진도 좋아하고 1.3L 좋아합니다만 그렇게 고급지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뭐 나쁘지 않네 정도의 느낌이에요. 일반 공도에서 그냥 즐기면서 타는 데에는 이게 최적인 것 같고요. 나는 좀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겠다, 그런 분들이 1.8L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을 시키고요, 핸들을 조작하도록 하는데요, 근데 작동되는 화면이 그렇게 썩 예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족해요. 스피드 리미터랑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하는 버튼도 너무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게 쉽게 인지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작동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산 자동차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원터치를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버튼을 누르고 셋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올려야 돼. 과정이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익숙해지고 나면 그땐 또 다른 문제겠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선 이탈 방지 다 달려있고 이런 코너에서 도나요? 예, 각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돌려주진 않아요. 요거보단 좀 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어쩌면 테슬라를 타고 여기로 와서 그 테슬라가 코너를 꺾어주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WS가 들어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4WS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4WS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있는 경우가 한 200% 정도 좋습니다. 저는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차를 넣고 뺄 때 되게 좋아요. 휠베이스가 짧은 차를 주차해보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큰 차 주차하면 주차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차가 실제로 커서가 아니라 핸들 돌렸을 때 차가 그만큼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4WS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그만큼 잘 꺾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 뒤가 어느 정도 미끄러지게끔 차를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건 미끄러지지 않고 그쪽 방향으로 꺾이면 더 좋습니다. 차가 마치 어느 정도 카운터 스티어를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는 4WS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교 시승을 해봤더니 어지간한 사람은 4WS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 못했고 많은 분들이 4WS가 없는 차를 더 좋은 승차감이라고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4WS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해서 요번에도 빠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4WS가 들어가면 연료통이 조금 더 작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연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4WS를 넣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나왔어! 과속방지턱은 세게 넘겠습니다. 당연히 세게 넘어야죠. 살짝 과한데? 약간 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쿵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넘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분명한 건 전에 느꼈던 그 느낌, 텅 하고 풀리는 그 느낌은 없네요. 또 나와라, 과속방지턱. 아주 부드럽게 넘어요. 기존의 SM6에서 정말 큰 아쉬움으로 느껴졌던 거, 과속방지턱 확실하게 제대로 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스펜션 굉장히 좋아졌고 핸들링 굉장히 좋아진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고서 거의 풀체인지급 변화를 줬다 라고 하는 게 디자인에서만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새롭게 전환해 줬네요. 정말 요즘은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만한 차도 있지만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놓고서 이건 좀 이런 반칙이지 이 사람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세팅입니다. 자,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아요. 이쪽 부분이 살짝 닿으니까. 이렇게 뒷좌석에 많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머리 이렇게 대면 편하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스포츠 모드가 뒤에서 되게 크게 들리는구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8인치 모델입니다. 사실 19인치 모델, 18인치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19인치 모델에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가변 댐퍼가 들어가서 19인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겠다 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단단한 서스펜션, 부드러운 서스펜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19인치의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 댐퍼의 느낌이 18인치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18인치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타는 차는 18인치가 될 것 같습니다. 19인치의 장점이 없진 않지만 승차감을 따진다면 사실 18인치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SM6 하면 느껴지는 그 부분, 되게 딱딱해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꽤 부드럽고 꽤 젠틀합니다. SM6가 특이했던 점은 뒤쪽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옆으로 스핀이 난다거나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나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롤링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차 소나타나 K5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핸들링 특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뒷좌석의 서스펜션이 너무나 단단하다라고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눈을 감고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맞출 정도로 소나타 K5 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K5가 훨씬 단단하고요, 소나타하고 비교했을 때 소나타가 더 단단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부드럽게 세팅을 했는데 이 서스펜션 세팅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SM6는 유럽에도 팔아야 되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자동차예요. 한국에도 팔았어야 됐어요. 근데 유럽과 한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유럽은 어쨌든 단단한 차, 어쨌든 다이나믹한 차를 원했고,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차, 패밀리를 위한 차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AM 링크를 이용해서 조금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늘려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같은 시스템을 어쨌든 공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뭐 다이나믹한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AM 링크에 대해서 특히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차는 어떠냐? 이 차는 AM 링크가 사라졌죠. 그리고 유럽에서 욕심을 버렸습니다. 유럽에서 탈리스만을 그렇게 잘 팔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리스만은 한국용 자동차다, 한국에서 원하는 거 다 만들어 줄게, 너희 서스펜션 부드러운 거 원해? 우리 해줄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였는데, 아 그래 너네가 원하는 거 그거면 그렇게 해줄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SM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러면서도 다이나믹함을 잃지 않은 그런 아주 탁월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 댓글이 벌써 보입니다. 그래봤자 토션빔이지, 토션빔 어쩔 수 없어, 토션빔이니까. 위르브르크링에서 가장 빠른 전륜구동 차가 뭐라고 했죠? 메간 트로피 RS죠. 물론 당연히 토션빔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큰 차에 토션빔은 너무하지, 안 해요? 물론 그래요. 큰 차에 토션빔 아니면 더 좋죠. 뭐 굳이 토션빔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토션빔이라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토션빔이다, 멀티링크다, 이게 아니라 승차감이 나쁘다, 승차감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승차감 좋습니다. 토션빔이고 아니고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차가 서스펜션이 지나치게 단단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뒷좌석 한번 꼭 앉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드신 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래도 나쁘다고 할 거냐? 이래도 하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네, 김한영입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낮에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차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밤새도록 한번 달려봐라, 이렇게 시승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브레이크 깨지지 싶은데, 이게 보통 어지간한 스포츠카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그냥 마구 조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 그런 경우 없어요. 과연 이렇게 달려도 괜찮을지, 막 브레이크가 막 깨지거나 이러지 않을지 그런 걱정도 있고요. 타이어도 괜찮을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데, 괜찮을까? 어떤 느낌을 줄지 나이트 레이스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나?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거. 사랑해요 밀키스 몰라요?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기자님을 만나뵙게 되네요. 아유, 그런 감사한 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지금 하이빔을 켠 상태거든요. 근데 앞차의 헤드레스트 쪽으로 지금 빛이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와. 오토 하이빔이다 보니까 좀 밝은 데서는 자기가 저절로 로우로 내려오고, 어두워지면 다시 올라가는.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르세요. 지금 여기 오늘 레이서분들도 다 모르시고 계세요. 딴 게 또 있나요? 그럼요. 이게 램프가 18개로 조각이 나 있어서 네네. 그 앞차만 딱 빼고 그 옆은 지금 하이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앞차 위치만 딱 지금 로우빔이잖아요. 지금 하이빔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쟤는 지금 까맣잖아요. 네네네. 근데 옆에는 지금 빛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진짜 놀라운 기능이네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차에서 이렇게 되지? 무슨 벤츠나 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헤드램프라는 기능인데 정말 훌륭하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샷시랑 하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출력 부분도 많이 올라가서 훌륭해지긴 했지만 샷시나 이제 하체 부분에서 잘 다듬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 받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한 건 브레이크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새 거 같지? 지금 서킷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멀쩡해? 기장님들이 아시겠지만 기장님도 오셔서 살살 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거 봐요. 여기 속도가 지금 180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하고 계신데 저건 좀 위험한데 이제? 대단하다 진짜. 이게 어떻게 버티지? 이게 중형차에서 이걸 버티면 이상한 건데. 딱히 캘리퍼가 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째서 버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구성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저희도 타보면은 일단 그냥 일반 원피에 노멀 패드에 이 무게를 버티려면 경기장에서 진짜 한 랩, 두 랩 버티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랐다고 해야 되나? 언더라든가 오버가 너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던져도 얘가 던져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던져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아시겠지만은 VDC가 얘네들은 꺼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데. 보통 이 정도가 던져지고 날아가고 미끌렸을 때 VDC가 개입을 하면서 감속이 굉장히 많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 부분이 너무 적극적이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좋네요. 너무 늦게 나오지도 않아서 적당한 수준을 자기가 딱 너무 잘 잡아줘요. 그러네요. 정말 VDC가 있어서 조금 거슬린다, 약간 조금 거슬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네요. 물건인데 왜 중형차를 이렇게 만들었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굳이 이건 깔 게 없네. 깔 게 없는 그런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네, 깔 게 없는 서스펜션을 만들어 놨네요. 네, 하체가 너무 잘 잡힌 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 좀 오버했네. 아니 저기 와도 되는 건가? 지금 뭔가 이 행사를 뭔가 다른 행사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 SM6 패밀리 세단인데 패밀리 세단을 가지고서 마치 레이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스카를 론칭한 거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이유는 있어 보여요. 경쟁차들이 상대적으로 인제 서킷에 달리는 건 너무나 극악한 조건이니까 그런 조건에 맞춰서 차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원가를 약간 낮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들만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사실 이게 정상인데 그런 차들이 조금 잘못인데도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굉장히 훌륭한 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내구성이라는 건 사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죠. 처음 차를 시승했을 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를 조금 더 타보면 이게 이 차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차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자동차로 만들어낸 것, 그런 것들이 이번 SM6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인테리어 희한하네. 저 불 나오는 곳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안에 이렇게 은은한 느낌을 내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 램프가 어떤 점에서 특이한지 이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옆쪽에 있는 거 차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기 봐봐, 앞에 이렇게 램프가 지금 춤추잖아. 저 앞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개의 LED로 구분해서 그렇게 상향등을 따로따로 비춰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냥 맞은편에 차가 오면 그 차가 오는 부분만 상향등이 아닌 걸로, 그리고 앞차에 꽁무니가 보이면
앞차에서 운전하다 뒤에서 누가 상향등 켜면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저거 상향등을 켜고 지금 장난해 이러실 텐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상향등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LED가 한쪽에 18개가 들어있고요, 그 옆에 5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46개의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상향등이 각각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 켰을 때 전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딱 그 위치만 밝아지게, 그 위치를 꺼버리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